이런저런 사업도 있으시고 네네. 부동산도 지금 깔아놓은 게 몇 개이고 이런데 우유값이나 벌고 있어요. 하락장에 대한 네. 걱정 이런 건 없으세요? 왜, 있습니다. 왜 네. 골목대장님도 되게 조심스럽게 네. 보수적으로 하시잖아요. 왜 네네.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부령님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20년 넘게 이렇게 쭉 살아남으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강영훈 대표님도 제가 얼마 전에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네. 굉장히 이렇게 신중한 모습,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 다들 네. 좀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청주하고 천안 그리고 익산장에서 제가 정말 그 물량 많을 때,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전세를 1억 5천에 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3천만 원 내줘야 되는데 그게 한 10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3억.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제 아는 분 중에 21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번에 뭐 굶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한번 당해보니까 분산 투자하고 그 지키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너는 버틸 수 있냐라고 봤는데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예측보단 대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별로 그냥 3개 정도만 저희 분산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또 하락장이 왔을 때도 어느 정도 사업 구간으로 버티면 되거든요. 즉 무슨 사업? 현금으로 좀 어느 정도의 내 이자도 냈고 그 다음에 그 시기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하락장이 뭐 기껏해봤자 와봤자 뭐 2, 3년 전 조정장밖에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더 넘어갔을 때는 그때의 문제고요. 그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고민하면 되지 너무 많이 고민할 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하락장이 왔다고 해서 내가 버티지 못하고 던져버리는 그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지킬 수 있는 투자의 체력을 좀 길러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사업시장부터 무너지면, 잠깐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산의 한 절반 정도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뭐, 하락장 마케팅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심각해요. 들고 보면, 잠깐만, 막 예측도 그렇고, 뭐, 너희 떨어졌을 때 뭐, 신나고 그렇고, 뭐, 그런 것들 뭐, 실제로 보여주고, 뭐, 동영상도 보여주세요? 뭐, 그분들 보시면. 저도 무섭죠. 그런데, 투자자는 그런 것 쪽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분산할지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다르죠. 지역을 분산할지, 가격을 분산할지, 그리고 또 물건을 분산할지, 또 종목을 분산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분산하면서 대응하면서 가꾼 것이 하락장을 위한 대비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자산의 몇 % 비율 정도를 현금으로 좀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가용 가능한 정도까지 다 합쳐서? 딱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3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억 정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요. 뭐라 그러지? 지켜야 될 것들을 참 쉽게 지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주장 때 전세가 못 맞춰요. 매가는 4억인데 전세가가 뭐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억의 갭이 필요하잖아요. 잔금 내버리는 거죠. 기껏 해봤자 4개월이거든요. 기껏 해봤자 4개월에 4개월 지나고 나면 다 전세가 반등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 주위 분들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제 주위 분들 보면 다 현금 10억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짤짤이로 10억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가용성을 가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한 3억 정도 투자했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치고 빠지고 좀 안전하게 좀 그 지키는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의 건희 아빠의 이제 체력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늘어나겠죠 이제 또. 네, 현금 이 흐름도 좋아지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고시원 사업할 때 좀 실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저 3억 투자할 줄 알았더니 한 2억 남았어요. 조금 좀 또 2억이도 또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건 이제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할 생각합니다. 극초기 재개발 지역 네네. 투자는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점이 정말 극단적인 것 같아요. 좋다, 아예 나쁘다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 같고 아까 얘기 드렸던 투자를 하면 할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야 될 리스크와 감당해야 될 리스크인데 극초기 개발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큰 반면에 수익도 크겠죠.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극초기 개발을 들어가서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건 수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거를 정말로 멘탈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그 2사 대책이라든지 8사 대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속통합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압도적 물량으로 80만 세대를 서울에 5년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뻥카잖아요. 그거 다 뻥카라고 나오니까 이번에 신속통합기에 2개밖에 없어요. 다 지금 13개 단지인데 13개 구역인데 2개밖에 없어요. 중산 4구역하고 저기 신촌하고 아니 신촌이란다 저기 강북하고 딱 2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개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또 순차로 또 한대요. 나름.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신속통합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압도적 물량, 신속 물량, 뭐 그 다음에 뭐 물량 나오겠죠. 앞으로 10년 안에 서울에는 물량이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10년 후는 뭐가 될 것이냐에 봤을 때는 극초기 물량이 맞습니다. 그 10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10년 후에는 지금의 이렇게 극초기 화가분들이 그려놓은 네, 그런 것들이 다음에 10년 후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지금 단타로 들어가 갖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쫙 상승장을 먹어 간다는 표현보다는 버텨서 나중에 내가 지금은 내가 서울에 신축이 없지만 10년 후까지 내가 버티고 가져가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점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받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분들 뭐냐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서울에 갭크니까가 못 들어가죠. 수도권에는 뭐 저기 법인도 못 한다고 죠. 그렇다고 다 멀리 가기는 뭐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화가가 그려놓은 이제 빌라 사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빌라 사고 뭐 많이 올랐어요.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인천에 이렇게 화가분이 그려놓으신 그 빌라를 먹고 하나 샀는데 제가 사고 나니까 갑자기 줄이 없어졌어. 줄이 없어졌어. 매수자가 없어. 절대 못 판대, 무슨 사장님이. 나 진짜, 야, 이거 팔아야 된다. 미치겠어. 막.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즉,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다. 반대로,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런 투자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좀, 남들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마인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1.5룸이나 2룸, 3룸이 아니네요. 네네.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오피스텔 투자도 방금 얘기 드렸던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시각인데요.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 아파트 투자만 하신 분들이 오피스텔을 보기에는 눈높이가 너무 낮거든요. 그거 보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 봤을 때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외곽으로 나가기는 싫어. 근데 아파트의 대자 투자품이 뭐냐? 아파트로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갔다가 오피스텔 안 되니까 빌라로 갔다가 빌라 안 되니까 빌라에서 또 뭐 밀려나가지고 또 고시원 같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좀 떨어지는 곳으로 갈 것이냐 밀려날 것이냐를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리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시작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와. 조금밖에 안 나와. 대출도 조금밖에 안 나와. 그렇다고 이 아파트를 나는 사고 싶은데 여기는 꼭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상품에서 대체 상품이 뭐냐고 했으면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곡이라든지 그다음 문정동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105 신도시 서울대가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입주하거든요. 그렇게 임차가 무너지지 않는 지역들은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올라서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건희 아빠님 아파트는 룸 3가 나오고 오피스텔은 3룸이 안 나온 3룸은 알겠는데 1.5룸이나 뭐 2룸, 2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나요? 흐름 투자로 봤을 때는 단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같이 따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3룸만 무조건 오르고 2룸은 안 오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룸이 많이 올랐으면 2룸도 같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고요. 키 맞추기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5룸 같은 경우에도 1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에는. 그래서 지역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1.5룸? 예, 1.5룸 저는 요즘에 3룸 오피스텔 투자 안 해요. 1.5룸 투자하지. 갭도 붙어 있고 그리고 또 투자금도 받고 있고 그것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룸까지도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 폭까지는 따라갈 것이다. 저는 키 맞추기로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피가? 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진짜 소외됐었잖아요. 아파트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오피스텔을 들어가는 수요보다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서울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특히 서울은 앞으로 5년 동안 공급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는 폭등이라는 표현보다 전세가는 어느 정도 계속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밀려난 수요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얘기를 드렸을 때 취득세, 보유세, 마지막 양도세잖아요. 요것만 감당하시면 돼요. 양도세만. 취득세는 어차피 4.6%니까 다 똑같습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리고 두 번째 보유세. 오피스텔에 아직까지는
보유세가 이제 상업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임차를 맞췄다든 치더라도 법이 좀 다르거든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근데 이 지방세의 관점에 봤을 때 보유세는 상업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거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보유세까지는 버틸만 하고 이제 마지막 양도세. 요거는 좀 테크닉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세금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848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네. 매도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떨 때 매도하시는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초보일 때는 급하면 그냥 팔더라고요. 급하면 내가 급했으면 그냥 갭 끼고 그냥 헐값을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랬었고 2년 돌아오면 무조건 팔고 2년 돌았으니까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희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량이 없는 신축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 전략을 가져가고요. 보유 전략에서의 파는 기준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넘어가는 것들만 지금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이미 출구 전략을 갖고 가고 출구 전략 이외의 것들은 그냥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냐? 아까 그 법인에 제가 아까 4개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4개, 분양권 2개, 물권 2개. 분양권이 하나 이제 물건이 되면 그때 이제 이걸 파는 거죠. 요 정도로 해서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팔고 그 다음에 법인 하나 더 세워갖고 그 다음에 그 물건 더 사고 요런 기준이고요. 개인 명의로 가져 있는 것들은 그냥 2년 정도 되면 그냥 한 바퀴 돌리면 그때 그냥 파는 게 저의 지금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물건이 어느 정도 시간만 돌아왔을 때. 요새는 또 4년으로 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또 감당해야 돼요. 그건 또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것도 이제 또 2년이 돼. 나는 꼭 팔아야 돼. 4년 어떻게, 계약갱신 좀, 자꾸 어떻게, 이런 것도 다 테크닉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꿀어도 되고요. 살려달라고 해도 되고, 뭐, 하소연도 좀 해보고. 읍소도 해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뭐 얼만데, 월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죄송한데 이사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게 되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건 것도 뭐 계약서 쓰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또 이제 첫 번째가 대화인 것 같아요. 그거 가갖고 계속 전화 드리고 그거 하고 또 평소에 또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들고 쿠폰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뭐 그 사람을 미안하게 해놓고 결정적일 때 한 번에 딱 던지는 거죠. 미안한데 조금 내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 좋으니 뭐 이렇게 좀